이제 벌써 이제 처음에 아주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오셨지만, 네, 또 눈꺼풀, 악마가 눈꺼풀을 잡아 당기죠, 그쵸? 잡아 당깁니다. 또, 우리 또 책상이 하얀색이라 가지고, 더 이렇게 깨끗하니까 얼굴 대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잖아요. 참 힘들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저희가 강사를, 저희 같은 이제 뭐 하기보다 좀 더, 예를 들면 박보검이라든가, 이제 이런 좀 비주얼리하게 좀 잠을 좀 쫓을 수 있는 분들을 좀 섭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가끔 하고.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우연히 TV를 틀었더니 뭐죠? 원더풀 데이즈? 좋은 나날들? 뭐 이런 게 하는데 1편에서 보니까 박보검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고등학생 교복 입고 이어폰 꽂고 이렇게 걷는데 여기 절로 나오더라고요. 야, 저 참, 어떻게, 남자들 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쵸? 박보검으로 한 2년 살고 나머지 생을 포기하는 거하고, 그냥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해도 100살까지 사는 거하고, 고민이 좀 있죠, 사실은. 선택을 하라고 딱 했을 때, 선뜻 100살까지 장수하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좀, 아주, 그러니까, 난 다음 생에 태어나면 박보검을 한번 사다 봤으면 좋겠어요. 하도급 이런 거 필요 없고, 그쵸?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자, 다음에 2강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편을 썼지만, 요거는 이제 제가 판결문들을 특히 자발적 동의와 관련해가지고 판결문들을 읽어보니까, 우리 법원에서도 우리 요즘 나오는 성인지 감수성의 내용은 입장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민사법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금을 주지 않기로 당사자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선거금을 그래서 안 줬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하려고 해요.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다 기분이 더럽죠. 더럽습니다. 합의했는데 수급사업자도 좋았으니까 합의한 거 아니냐. 그런데 수급사업자는 긴가민가 자기는 아니다라는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그게 법원으로 갔습니다. 가면 대충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좀 다릅니다. 민사법원에 가게 되면 대부분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했다면 수급사업자도 이익이 되니까 합의를 한 거 아니냐. 합의를 했으면 존중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명령으로 서울 고등법원 쪽으로 가면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합의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 설사 협박 강요는 없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합의한 거면 그거는 진정한 합의가 아니다. 그래서 합의 없는 걸로 보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다만 이제 그러면 민사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민사법원은 지금까지 합의가 있으면 그게 목에 칼을 들이대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협박, 이 정도 이뤄야 되는 거죠. 폭행 협박과 비슷한 수준으로 특히 수급사업자가 걔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재산도 상당히 있었고 사업도 크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 더 경험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합의했으면은 그건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의 민사법원의 판결이고, 근데 공정거래위원회나 행정법원은 또 좀 입장이 다르고, 근데 앞으로는 아마 민사법원 쪽에서 판결 기준들이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라는 제 예상을 해보고 이 챕터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이게 참 어려운 파트예요. 이게 트리키한 파트인데요.
하도급법 분쟁에서 제일 많이 하는 항변이 바로 수급사업자가 동의했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 이제 유부남들 많으시니까 유부남들이 사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다 로망이 있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골프 좋아하는 골프채 같은 거 이렇게 비싼 로망이 있고, 심지어는 제 아시는 분은 와인을 되게 좋아하시던데 아주 비싼 와인들을 사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을 부인한테 절대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부인한테 알려주는 순간 지약을 탈 것 같아가지고, 그 와인 한 병에 몇십만 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뭐 게임, 어떤 분들은 뭐 온라인 게임 아이템 뭐 있는데, 그때 대부분 하는 항변이 뭐죠? 보통? 근데 들키면 당신이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죠. 그쵸?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통은 자기는 기억을 안 하는 거죠.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하도급법에서도 보통 자발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동의했잖아, 계약서 썼잖아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돼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이게 조금 더 과도하게,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수급사업자하고 원사업자가 서로 합의를 하고 사인을 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의미를 안 둡니다. 아니, 지하고 고양이하고 합의를 한 거는 합의를 인정 안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객관적인 정황을 가져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법의 원칙은, 하도급법도 분명히 헌법상 사적자치 원칙을 근간에 깔고 거기다가 경제민주화에서 예외적으로 수정하는 게 하도급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합의가 바로 사적자치죠, 그렇죠? 근데 합의서를 아예 깡그리채 없는 걸로 보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 법에 근간하고 맞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자발적 합의를 그러면은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자발적 합의처럼 다 모든 경우에 존중해 줘야 되느냐? 그건 또 어렵죠. 그렇게 되면 하도급법의 취지하고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부당감액 같은 경우에도 소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다,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진정한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요건은 아니지만 하면서 깊이 판단을 합니다. 심결할 때. 다 중요하게는 보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거냐? 수급사업자 말고 원사업자들은 대부분 진정한 합의, 동의가 있으면 이거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생각해요. 이걸 위법하다라고 해서 제재 매기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사업자들은. 근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 우리 법원의 입장들이 명확하진 않지만 쭉 판결들을 모아서 해석을 해보니까,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에 부당성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주관적인 구성 요건을 가지고 있는 조항들은 진짜 진정한 합의가 있으면 부당성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부당하다 또는 정당한 이유 없다 하고 양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맞춰보고 실질적인 교섭을 해서 합의를 한다는 개념은 병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실무에서 하도급법 해석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잖아요. 지침에는 부당하다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의 예 중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법률가로서 이론적인 관점을 관념해보면 이 부당성하고요, 거의 갑을 간에 교섭하고
진정하게 합의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양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요건을 하는 행위에서 진정한 합의가 인정이 되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건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아니고 아예 위법성 요건 하나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게 진정한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하도급법들 중에 부당성 요건이 없는 행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소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이건 부당성 요건이 없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진정한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은 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거는 위법성을 부인시키지는 못한다. 진정한. 그러면 진정한 합의가 있다는 게 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가벌성, 위법성의 크기에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해서 충분히 교섭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볼까요? 원래 이 회사는 이 업계 관행과 이 회사는 이 두 회사 간에는 거의 이전에 10년 동안 거의 어음으로 해왔어요. 그리고 어음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어음이 실제 어음 만기 되는 날까지 기간 동안 활용료만 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수급사업자가 이 어음으로 주니까 너무 힘들다. 실제로 어음 만기까지 60일도 아니고 뭐 이제 3개월짜리 어음 받고 이러면 뭐 길잖아요. 몇 개월 동안 우리 자금이 어렵다. 어음은 주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 그 이자율을 감안해가지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되는 날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되냐?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원사업자하고 수업사업자 합의해가지고 보세요. 이전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요. 플러스 0일서부터 플러스 60일이 법정 마지막이죠. 근데 이게 한 1개월짜리 어음을 계속 지급했기 때문에 90일 되는 날 요 기간 동안 어음 활용료만 주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합의를 해가지고 플러스 0일부터 30일 되는 날 현금을 주는데, 그쵸? 요 60일 좀 앞당겨 준 거죠. 실제로는 이자 없이. 요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원사업자의 가중평균 이자율 또는 차입 이자율을 수급사업자가 까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어요. 어떨까요? 이 정도 되면?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익일 수도 있죠. 돈은 실제로는 80일, 90일, 60일이나 먼저 받고요. 그쵸? 그리고 요 어음 할인료는 뭐 어차피 기간이 그렇고 요 나머지 당기는 요 기간 동안도 이자율도 적정하고 또 원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먼저 자금을 빼주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은행에다 내야 될 이자 정도만 깐 거고 원사업자가 특별히 이익 본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은 어떻다? 이거는 부당성 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법 위반이죠. 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요 30일부터 60일까지 또는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 요거 저 미지급되는 겁니다. 원래 줘야 되는 금액보다 깎아서 줬기 때문에 요 이자 있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해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거 형사처벌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징역형은 안 때리지만 가혹하죠.
가혹하다 이런 뜻입니다. 형사처벌은 가혹하다. 왜냐하면 가벌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경우 이 개별적으로 따져보니까 가벌성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징금 부과도 만약 이런 정도의 스토리가 있으면 과징금 부과도 이거는 하는 게 좀 과한 행정권의 행사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또 어떨까요? 요건 진짜 구체적 개별적으로 들어가니까 진짜 그랬던 거고 무늬만 요런 형식이지 실제로는 수급사업자한테 손해되는 합의이고 그리고 실제로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주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구체적 개별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밀하게 증거를 가지고 인정이 돼야 될 사항이죠. 이런 사항들은 그게 만약에 진정한 교섭과 합의가 인정이 되면 이런 과징금 부과라든가 또는 형사 기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좀 과하지 않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를 이 사법 통제할 방법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렇다. 그리고 우리 하도급법에도 이 조항이 있습니다. 33조의 과실상계조항. 요거는 민사상 과실상계조항하고 달리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할 때 수급사업자의 과실, 요 수급사업자의 과실은 반드시 잘못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사업자하고 수급사업자 간에 있었던 이런 구체적인 관계 또는 원사업자가 이런 법 위반 행동을 하는데 수급사업자가 일부 제공하거나 또는 여지를 줬거나 또는 정당화 사유를 제공했거나 이런 것도 포함되거든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급사업자의 과실은 아니죠. 하지만 33조에서 얘기하는 과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공정거래위원회 그 변론할 때 하도급법 큰 케이스들 중에는 이 33조 조항을 잘 변론을 해서 그 심결 단계에서 비용이 그 과징금이 많이 깎인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거 보통은 인식을 못해요, 이 조항을. 근데 이 조항이 단순히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요.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에도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야 될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자발적인 합의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그 원사업자, 수업사업자 간의 거래상의 지위, 그 다음에 거래 의존도, 거래 지속성, 뭐 변경 가능성 여기인데 요까지가 뭐냐면 얼마만큼 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한테 락인돼 있느냐 이런 거죠. 락인. 얼마만큼 의존하고 락인돼 있느냐, 길들여져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원사업자가 자기 거래의 90%를 차지하고 그래서 이 사람 눈 밖에 났을 때 다음 계약이 어렵거나 또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경우 아니면 업계 분위기가 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전속성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체 중에는 그런 데 참 많죠.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들도 각 회사별로 거의 전속 라인들이 돼 있고 크로스 납품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은 좀 덜하지만 제조는 아주 심하거든요. 그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전속성은 좀 덜하지만 이 계약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협상을 해보기가 힘든, 심기를 건드리고 협상을 해보기가 힘든. 그래서 웬만한 조건이면 전반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구체적인 조건에서는 합의를 실질적인 교섭이 힘든 경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쭉 너무 이제 큰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가 그냥 정리를 하면 수급사업자한테 그게 충분한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는 선택이었고 원사업자하고 수급사업자 간에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교섭을 한 증거가 있으면
진정한 합의가 되는 거고요. 이런 교섭의 흔적이 없거나 또는 딱 볼 때 수급사업자가 왜 이런 합의를 했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건 진정한 합의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합의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계약 당사자 간의 외형만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게 현재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거래상 여유에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한 파트가 이거라고 보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싫으면 싫다고 했으면 원사업자가 다시 그거에 대해 협의를 했을 텐데 원사업자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조항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수급사업자는 그냥 말을 못해요. 아니 그거보다도 하다가 그냥 도장이 꽉 찍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그 민법상 개념에서 보면 합의한 거 진정한 합의한 거죠, 그렇죠? 이 자발적 합의지. 권리 위에서 잠자거나 쭈삣쭈삣하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잖아요. 자기 권리는 얘기했어야지.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차마 말은 한마디가 꺼내봤는데 예를 들면 담당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이런 경우도 그냥 두 사람이 대등한 당사자고 또는 수급사업자가 되게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거절했을 가능성이 크다면 진정한 합의로 안 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그 원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결국은 합의를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감액하는 합의라든가 이런 합의를 할 때는 뭘 남겨놔야 될까요? 절대 교섭을 텔레파시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텔레파시로 하면 안 됩니다. 갈 때는 가더라도 카톡으로 해놔야 되는 거죠.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갈 때는 가더라도 카톡으로 해놔야 돼요. 진정한 교섭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요금도 주고받고 최소한 수급사업자 당신 그럼 생각은 뭐야? 그래도 좋겠어? 괜찮겠어? 한 번 더 묻는다. 오케이? 뭐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계약서에만 딱 있고 특히 요즘 뭐 많이 하죠? 전자결제, 전자계약 시스템에만 딱 있고 교섭한 흔적이 없어요. 회의록도 없어요. 그러는데 물량을 축소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거. 그러면 나중에 그 수급사업자가 물량 축소를 강요받았다. 실제로 일은 됐다 이러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뭐가 되는 거죠? 부당 감액으로 가는 겁니다. 교섭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흔적이. 이 시기도 이렇게 딱 맞아야 됩니다. 실제로 계약했던 시점보다 그 앞에서 있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이래야 되고 오히려 더 좋은 거는 회의록 작성하고 만나가지고 회의 쓰고 서로의 의견들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물론 악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서로 간에 권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을 딱 자기한테 유리하게 딱 써놓고 이런 회의 있다 도장 찍으라 하면 찍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회의록이 조작된 건지 안 된 건지는 그때는 이제 특별한 사정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고 이런 흔적으로 가는 거. 흔적이 없으면 교섭을 잘 인정 안 해줍니다. 특히 수급사업자한테 좀 불만이 있을 만한 것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 조항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불만이 있지만 다른 조항에서는 덮어주는 거고 그 두 개를 바탕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섭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개의 그 계약 협상 조건을 연결시켜서는 뭐 우리 법원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게까지 판단해 주진 않아요. 그건 사후적인 변명이라고 보죠. 제가 만약에 판단하는 사람이라도 사후적으로 지어낸 말이라고 보지 그거 두 개가 서로 바터졌다? 이거는 그건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건 특별한 사정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원래 이제 우리 법률적으로 상식,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 아닌 특별한 사항은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구체적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법적인 입증 책임 이전에 사실은 세상 입증 책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요즘 대표적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결인데, 요 읽어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서울고등법원의 그 판단, 진정한 합의의 판단 기준과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 변호사들이 그 서울고등법원에 진정한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쭉 하는 걸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정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분명히 합의서가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그 수급사업자가 격렬하게 반대는 안 하고 단식 투쟁 안 했고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농성 안 했더라도 보기에 수급사업자가 손해고 제대로 교섭도 안 되고 이랬으면 수급사업자가 나중에 자기가 몇 번 원사업자한테 이걸 반대합니다 몇 번 의사를 전달했지만 묵살당했고, 심지어는 이번에는 좀 손해봐라, 다음 계약할 때 더 퍼주마, 이런 말 믿고 갔습니다 라는 얘기가 오히려 더 신뢰가 있더라 라는 판결들을 고등법원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원사업자의 업무 처리하시는 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그 계약 내용을 좀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앞으로 강해질 규제 리스크에는 오히려 좀 해칭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봤고요. 요거는 전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 부대적으로 이런 판결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인데, 우리 민사법원이 항상 이 당사자 의사를 매우 형식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있으면 그게 진정한 합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주장하는 사람이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하라는 취지인데 그 입증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법원하고 완전히 그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적어놓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네네. 네. 들어온 사람이 환출 내역사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이 가격에 하겠다고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러면 자발적 동의가 더 인정될 여지가 높지 않나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입찰. 그러니까 입찰을 받게 되면은 입찰 들어온 이제 그 제안서를 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물량이나 이런 거 견적이나 이런 걸 자기가 산출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조건을 제시하고 그중에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그 자발적 동의가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고요. 실제로 O냐 X냐는 O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자발적 동의를 판단하는 그 판결 기준도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락인의 정도입니다. 원사업자하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한테 락인이 많이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반대하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입찰 단계는 뭐죠? 거래 계약을 개시하기 전이잖아요. 락인이 거의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이 두 사업자의 역사적인 관계나 또는 매출액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상으로 아주 락인이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입찰은 락인이 안 돼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가 제안한 것은 대부분 자발적인 걸로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 현장 설명을 할 때나 아니면 입찰 요청서를 보낼 때 불합리한 조건을 못 박아가지고 보내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 전체 입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전체 입찰 참가자들 낙인이 돼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때는 그게 부당한 거래 행위를 구성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입찰공사 대금 중에 20%를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내 아들이 하는 수입차 몇 대 하고 미분양된 우리 회사가 했던 미분양된 아파트 몇 채를 대물로 받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딱 거는 거는 그거는 그 별도의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 말고 나머지 일반적인 입찰 조건 하에서 그걸 따겠다고 수급사업자가 제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설사 그게 수급사업자가 출혈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도급법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